내용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대호인데 프로그램 이름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까지입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셨는데 성공예감이요. 아니면 이대호의 성공예감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정확한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경제상식 퀴즈도 알려드려야죠. 예, 프로그램 제목을 상식으로만 알려드리면 안 되고 퀴즈의 정답은 소고기, 객관식 2번 소고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우리나라 관세 협상 카드로 30개월 이상인 소고기 수입 규제를 철폐하라 이렇게 압박을 한다고 하죠. 우리 정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국민들도 또 이게 과거에 큰 트라우마를 겪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어떤 협상 과정이 펼쳐질지 조금 더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소고기 하니까 5550님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나오면 소고기 먹을 거라는 응답자들이 많다고 하네요. 아, 그 기회에 괜찮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4456님 빗소리에 차량 볼륨을 높여도 라디오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이구, 그렇죠. 비가 정말 많이 오는 지역들이 있고 아까 뭐 운전하시는데 앞이 안 보인다. 차 타고 왔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특히 충남 공주시 예산군 청양군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여전히 오고 있다고 하고요. 해서 뭐 미호강 그리고 미호강교 인근에는 홍수 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도 대부분 지역 그리고 아까 보니까 서울 도림천 인근도 그렇고요. 이 홍수 피해 날 수도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옹벽도 무너지는 지역이 있다고 하고요.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특히 이번 비가 토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해서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1090님 여기도 하늘에서 드럼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드럼을 치는군요. 저도 오늘 아침에 첫째가 일찍 일어나갖고 인사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천둥이 쳐가지고 깜짝 놀라네. 애보다 더 놀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정답 맞춰주신 분들 더 소개를 해드리면 2128님은 아이들 클 때 돼지고기만 먹이고 소고기는 비싸서 마음껏 못 먹여서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조진기님 배 터지게 소고기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네요. 근데 소고기도 자주 먹으면 질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배 터지게 못 먹어봐서. 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께 더 많은 커피 쿠폰을 평소보다 더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포인트, 0.6% 내린 3167,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0.17% 내린 810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던데 낙폭이 더 커졌네요. 27만 5천 원으로 6.8%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 정도인데요.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좀 빠졌죠. ASML이라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회사가 내년에는 좀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좀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 이상 올라가는 방산주는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네이버 또 그리고 금융주 이런 주는 좀 쉬어가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0원대까지 올랐네요. 1390.6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까지는 좀 하락했다가 원화의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흐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만 불과 한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브버그가 참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지나고 나면 또 모기를 걱정해야 하겠죠. 괴롭습니다.
근데 그래도 요즘에는 뭐 그 스프레이도 잘 나오고 있고 모기 기피제도 잘 나오고 있는데 조선 시대 우리 선조들은 과연 곤충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해충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에다가 곤충뿐만 아니라 호랑이 같은 무서운 동물들도 실제로 사람을 물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어울려 살아왔는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도 뭐 당연히 모기를 좋아하진 않으실 거고 예, 좀 모기 굉장히 많이 심해요. 물리는 체질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상대적으로 덜 물리는 편입니다. 아, 부럽네요. 예, 저는 저만 물던데. 애도를 표합니다. 그래요. 이게 모기 같은 경우에는 조선 시대에 어떻게 피할 방법이 있었을까? 조선 시대도 정말 귀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모기. 그렇습니다. 그 당나라 때 시인인 한유가 모기를 싫어해서 지은 시가 남아 있습니다. 시인이 예, 당나라 때요. 당나라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아침에는 파리를 쫓아도 소용이 없고 저녁에는 모기를 몰아낼 수도 없네. 파리와 모기가 세상에 가득하니 어떻게 모조리 때려잡을 수 있겠는가. 음.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두고 보자. 가을만 되면 니들 다 죽었다입니다. 어차피 가을 되면 떠나는 모기들이니까. 예. 그리고 정말 모기를 싫어했던 사람 중에 그 원탑이 있으면 역시 이번에도 다산 정혜궁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미운 모기 증문이라는 시까지 지었습니다. 이 시를 보면은 정말 그 모기에 대한 원한이 한 줄 한 줄 꽉 차 있어요. 모기에 대한 원한까지 가요? 네, 그 내용을 간단히 줄이자면 네. 나는 호랑이가 있어도 뱀이 있어도 잠을 잘 잘 수 있다. 근데 웽 하는 소리만 나면 무서워서 벌벌 떤다. 그래서 이제 이불을 이마만 내놓고 덮고 있으면은 아우 더워. 모기들이 마구 물어뜯어서 여기 이마가 부처님 머리처럼 울퉁불퉁해진다. 아니 그리고 피만 빨면 되지 왜 가렵게 만드냐. 그래서 뺨을 쳐도 이미 모기는 도망가 버리고 그렇죠. 다리를 쳐도 이미 도망가 버리고 너희들 덕분에 잠을 못 잔다. 니들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피를 먹냐라고 아주 긴 시를 썼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 내주는 건 그렇다 쳐. 얼마 뽑아 먹지도 않으니까 그쵸. 왜 괴롭게 만들고 가렵게 만들고 특히 이제 귀 주변으로 웽웽 예. 소리 잠잘 때. 예, 아 괴롭죠.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래서 증문, 예, 그러니까 모기를 증오하는 시까지 적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예. 심지어 견문 발검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는데요. 견문 발검. 예,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행동한다는 뜻인데 아, 뒤집어서 말하면은 모기가 얼마나 미우면 칼까지 뽑아들겠습니까? 화나게 한다는 거죠. 예, 이성을 잃게 만든다. 네, 모기가. 그 모기 때문에 사실 잠 설치고 그 다음 날 피곤하면은 예,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가 엄청 기네요. 예, 예. 정약용 선생의 시가. 얼마나 미우면 그 정말 그렇게 길게 썼을까 싶습니다. 거의 뭐 A4 용지 한 장을 다 채울 정도인데. 예, 야. 근데 이제 요즘에도 그런 얘기 있거든요. 모기 산에 가서 물리면 이거 오래 간다. 예, 산 모기가 더 세다. 그렇죠. 조선 시대는 진짜 산과 나무가 더 많았으니까 더 심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제로 정혜경도 아까 그 증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네. 내가 옛날에 서울 살 때는 모기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귀양 가서 보니까 모기가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런 내용도 있고 조선 초의 권신인 권근도 이 당시 판교에 갔더니 그 서울에 있는 모기보다 더 세게 문다. 지금 그런 판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이요? 네, 예.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이죠. 그러니까 경기로서는 꽤 먼 지역인데 그리고 아니, 조선 시대에도 한양에 있을 때보다. 예, 시골에 있을 때가 더 심하는 거죠. 그래요. 심지어 고려 때의 그 사람인 이규보도 네. 자기가 기왕 와 보니까 모기가 더 심하게 문다. 그런 얘기까지 있어서 아마 공통적으로 시골 모기가 더 억센 것 같습니다. 당시 뭐 한양이 도시라고 하기는 좀 뭐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래도, 간에 예. 산 많고 나무 많은 지역에 모기가 더 셌다. 이거는 조선 시대에도 기록으로 남아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더 모기들이 필사적이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섬모기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예, 예. 그 어부사시사를 지은 것으로 유명한 윤선두 선생님이 쓴 건데 네. 어부사시사에 사실 모기 얘기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그물 널고 그늘 밑에 누워 쉬자. 배 메어라 배 메어라. 모기를 밉다 하랴. 쉬파리에 비하면 어떠한고. 지국총 지국총 어서와.
이분도 지국총 어사와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 당시 그 어부들이 했던 후렴구를 후렴구?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이제 모기한테 총을 쏜다는 거죠. 그건 아니겠고.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분이 오늘 한 시를 잘 지어서요. 섬에서도 모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 기록들이 그렇죠. 조선 시대에는 다 남아 있다. 근데 모기는 요즘에 그 모기 향도 그렇죠. 있고 기피제도 몸에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아예 그냥 죽이는 살충제도 있고. 조선 시대는 어떻게 모기를 퇴치했을까요? 조선시대 이 산림 경제나 그런 거를 보면은요. 네. 사실 그 정확하게 모기를 없앨 수 있는 약재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미신에 가까웠습니다. 한자를 쓰면 모기가 물러간다. 그 여름에 네. 부채질하면 뭐 모기가 없어진다. 그다음에 뱅장어 껍질을 태우면 모기가 이제 없어진다. 그런 식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뱀장어 껍질을 구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예, 가장 신기한 주술은요. 그 두꺼비에다가 그 붉은 실을 맨 다음에 입에다 먹을 한 조각 넣고 두면은 이 두꺼비가 모든 모기를 빨아먹는다라는 그런 신기한 주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술, 예, 미신. 예,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렇죠. 이게 주술 쪽으로 한자를 써두면 된다. 그러니까 막 그 모기 때문에 부적도 썼다는 예, 거예요. 그거 거의 뭐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 모기한테 물리면 소금을 바르거나 예. 아니면 봉숭아를 이제 찧어서 그걸 바르면 괜찮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민간요법 차원에서 예. 침발라라 뭐 이런 뭐 그런 건 안 써있네. 느낌이죠. 소금 바르면 아프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따갑고. 예. 조선시대에 그런 거 없나? 그 왜 모기 물린 자리에 이렇게 십자가로 손톱 꾹 누르면 그걸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려움이라는 게 아주 약한 통증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약한 통증을 조금 더 센 통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막 꼬집고 예. 십자가로 꾹꾹 눌러놓고. 조선 시대에도 그 임금들도 모기에 물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궁에도 모기가 있었을 거고 어떻게 예. 피했을까요? 그 역시 이걸 보면은 이래서 임금 노릇을 한다 싶은 게요. 오. 그 태종이 예. 이 한참 더운 날에 자 얘기를 하는데 시원한데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바깥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모기가 있으니까 종을 2사람 시켜서 둘한테 모기를 쫓으라 하고 네. 자기는 편하게 잤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부채 같은 걸로 계속 모기 쫓으라고 하고요. 예, 그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손으로 휘젓거나 그래서 모기를 내쫓게 하고 임금님 편하게 자는. 내 몸에 모기가 붙지 않게 예, 너희가 단속을 해라. 네. 거의 뭐 모기 호위병 역할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모기로부터. 그래서 2사람씩이나 동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권력이구나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박영은님이 모기는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간다고 선풍기가 최고로 알려주는데 그런 식으로 임금님은 신하들을 시켜서 예, 예, 모기를 날려버려라 예. 이렇게 했을 테고요. 참고로 10시 10분 기준으로 또 호우경보가 추가로 발효된 지역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그러니까 전남 나주 그리고 전남 담양 지역에 호우경보가 추가로 발효돼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 무더위가 있을 때 혹은 이제 가을로 가는 길목에 매미가 정말 많이 옵니다. 예. 특히 도심 지역에서 매미 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또 사람들을 괴롭게 하더라고요. 예. 조선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조선 시대에는 사람들은 매미 소리를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미 소리가 들리는 여름이 왔구나, 아니면 이제 가을인데 왜 매미가 울지?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물론 가끔 시끄럽다라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또 그렇게까지 괴로워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이 매미를 좋아하는 곤충이었습니다. 매물이 이제 허물을 벗고 성충이 되기 때문에 이게 환골탈퇴. 새로운 나 자신으로 태어나는 그런 걸 상징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이 친선이 된다거나 그런 걸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에 신선? 예. 오. 그래서 옥을 깎아서 매미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걸 부장품을 넣거나 아니면 매미 모양이나 날개 같은 것으로 이제 관을 만들어 쓰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미는 좀 상서로운 곤충으로 여겼습니다. 뭔가 인고의 시간을 잘 견뎌내는 예. 존재 예. 그런 식으로요. 오 그래요. 하기사 뭐 매미가 우리한테는 뭐 나쁜 짓을 하진 않죠. 그렇죠. 해충도 잡아먹는다고 하고 좀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렇지. 나무 이렇게 즙만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곤충 그 매미는 초식성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예. 역사학자분이 이제 곤충까지 다 아시고. 어휴. 곤충에 대한 책을 집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매미가 가끔 베란다 방충망에 들러붙어서 이제 예. 시끄럽게 울 때 예.
그럴 때도 종종 있죠. 근데 조선 시대는 그거보다는 좀 덜 했다라는 거. 지금은 보기 좀 힘들어졌는데 풍뎅이 이런 것도 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풍뎅이 딱히 그런 기록은 없고요. 사실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곤충이 낯설고 이제 도시에 살다 보니까 많이 못 보는데 옛날 사람들은 곤충이 항상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거를 잘 기록 안 하는 것처럼 오히려 너무 일상이라서 기록을 덜한 편이 있습니다. 만약에 곤충에 대한 기록을 한다면 그거는 곤충으로 인한 재난이 심각했을 때죠. 기록이 유독 더 많이 남는다면 그렇죠. 이제는 곤충 보기가 힘들어서 예.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곤충 채집이 예. 여름방학 숙제였죠. 숙제였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곤충 채집 숙제 내주면 큰일 나죠. 못하지 않을까요? 아예? 예. 어릴 적에 이제 사슴벌레 잡으러 다니고 예. 주변에 이렇게 나무 둘러보면 가끔 한 마리씩 있고 했는데 요즘 사슴벌레를 팔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이제 양식을 해서 예. 학습 용도로 관찰 용도로. 그러면 이제 기록으로 남는 건 곤충으로 인한 재난 정도 됐을 때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나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건 송충이 아니면 소나무 선충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소나무 숲을 전부 말려 죽이는 송충이들. 그러면 그렇게 발령되면 이제 국가적인 재난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송충이를 잡게 해요. 그래서 숲을 살리는데 사실 김동인의 소설 감자를 보더라도 예. 이제 소나무에서 그 송충이 잡는 일을 그 주인공이 하거나 그런 일이 있죠. 하기사 조선 시대에도 막 소나무가 말라 죽어간다라고 하면은 예. 이거는 이제 재난 예. 쪽에 이제 특히 속하는 거겠죠. 왕릉 주변에 있는 소나무가 말라 죽으면 이게 또 큰일이었습니다. 아하. 근데 그 원인은 정확히 그러면 조선 시대 사람들이 파악을 했던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곤충이 갑자기 번성하거나 줄어드는 것은 예측이 지금까지도 힘들거든요. 특히 메뚜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늘었을 때 거기에 대해 대처, 사람이 손으로 잡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정도였습니다. 러브버그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에 와서 그렇죠. 보기 시작한 건 몇 년 안 됐습니다. 예, 예. 이 아까 저기 박미영님이 조선 시대에는 바퀴벌레가 있었을까요? 혹시 기록에 있나요? 바퀴벌레 기록? 바퀴벌레는 사실 독일 바퀴벌레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수입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외래종이었던 거 알고 있는데 막 이름이 독일 바퀴벌레이지 실제로는 독일에서 온 건 아닙니다. 다들 바퀴를 싫어하기 때문에 딴 나라 이름 붙이거든요. 자생종이 아니다. 예. 해외에서 들어온 거다. 너무 싫어하는 마음에. 예. 그래요. 각국이 다 다른 나라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요. 예. 권예솔님이 메뚜기로 인한 재해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는데 혹시 그런 기록이 있나요? 메뚜기에 대한 것은 정말로 옛날 역사 시대 때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가장 대표적인 심각한 자연재해입니다. 메뚜기들이 갑자기 이상 번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메뚜기들이 떼를 이루면서 다니거든요. 특히 미국이나 뭐 예. 남미나 이런 지역에 한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예. 메뚜기 떼가 거의 뭐 구름만큼처럼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그래서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정도로 심각한데요. 예. 이래서 이게 그 성서 같은 데서도 이제 나오는 재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이제 펄벅의 돼지 그런 걸 보아도 메뚜기 떼들이 갑자기 창궐해서 그 들판을 뒤덮으면 그 있는 모든 걸 다 뜯어먹었고 그게 조선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황충의 재난 아니면 누리떼라고도 합니다. 조선 시대에도 이 메뚜기 떼 때문에 예, 피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곡식도 피해가 있죠. 예, 거의 그때 메뚜기 떼 습격받은 사람들 이제 그 기록 같은 걸 보면은 그냥 풀이나 아무 잎사귀도 남지 않게 나무고 뭐고 다 뜯어먹고 심지어 사람 옷까지도 먹었다고.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들이 심지어 그게 너무 이상 방식이면 자기들끼리 잡아먹기도 해요. 끔찍하게도. 예? 예. 메뚜기끼리요? 예.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그 가을도 봄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가을이 봄 같다. 왜냐하면은 워낙 봄은 춘궁기지 않습니까? 예. 가을은 워낙 곡식이 많아서 먹을 게 많아야 되는데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릴 때 보면은 메뚜기 너무 많아진다 싶으면 예. 막 메뚜기 요리법 이런 게 TV에 나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메뚜기 튀김, 메뚜기 볶아 먹는 거죠. 예. 후라이팬에 이렇게 기름 두르고 볶아 먹는 거. 예. 그런 거 좀 있었습니다. 요즘도 강원도 가시면 그 식당에서 메뚜기 볶음 나오는 식당이 있습니다.
맛있는데 예, 드셔보셨어요? 시장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신 적이 있어요. 요즘에 이게 메뚜기를 먹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지역하면 여전히 있다. 전통 시장에서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오 진짜 예. 맛보고 싶습니다. 예. 그 잊어버렸는데. 아, 구영육사님, 우리 땐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송충이 잡으러 갔었어요. 뭐라고. 김은수님도 집게통 준비해서 전교생이 송충이 잡으러 작은 소나무들이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갔던 예. 걸까요? 저는 그 세대보다는 좀 한참 뒤 세대라서요. 예. 그리고 10시 50분 기준으로 그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청주시 무심천, 흥덕교 부근이라고 합니다. 청주시 무심천, 흥덕교 부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충청도 지역에 계속해서 홍수주의보, 홍수경보가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있네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조선시대 선조들을 괴롭게 한 동물. 사실 호랑이부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고대 중국에서 나온 그 각지에 있는 괴물들이나 요괴들을 정리한 책으로 산해경이라고 있거든요. 산해경. 예. 이게 지리지이기도 한데 네. 여기에 조선국과 그리고 군자국이 나오는데요. 여기 군자국은 호랑이 2마리를 이제 펫으로 다니고 다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펫? 그러니까 호랑이 2마리를 거느리고 다닌다는 거죠. 잠시만. 호랑이를 부리고 다닌다는 건데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신기해요. 산해경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소설책이 아니라 지리책이라는 예, 거죠. 지리 겸 그다음에 이제 요괴 같은 것도 나와서 좀 신기한 책인데요. 근데 거기 있는 요괴가 호랑이 2마리를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다니는 예. 요괴. 근데 이게 군자국이라고 나오고 그다음 조선국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 군자국이 조선을 뜻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호랑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 뭐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땅에서 호랑이는 정말 많을 때는 꽤 수가 그쵸. 많았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김동규 선생님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 한반도에 호랑이가 한 3,000마리 있었다고 추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호랑이는 역시 단군설화의 호랑이겠죠. 그렇죠. 예. 예. 잡집성인 곰과 달리 그 호랑이는 육식성이기 때문에 쑥과 마늘만 먹으라는 것을 결국 실패했지만요. 이게 참을성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그냥 육식성인 호랑이니까 예. 곰은 잡식성이니까. 네. 걔네들은 나무 열매도 따먹어요. 그래서 곰은 견뎠고 예. 호랑이는 견디지 못했고. 사실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는 예전에 그 한반도 그림 그릴 때도 예. 그렇고 거의 뭐 호랑이 문양도 그렇고 호랑이 얘기가 빠질 수가 없네요. 그렇죠. 어. 그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그리고 일본에서도 호랑이는 가장 강한 맹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힘의 상징이자 그 재앙을 몰아내는 그런 신이기도 했고 또 이제 산의 임금님, 산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동화나 그 민담에서 맨날 골탕을 먹는 그런 바보 역할도 했습니다. 호랑이가 바보 역할을 했어요. 예. 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호랑이를 범이라고 많이 예, 불렀잖아요. 왜 범 내려온다 이런 노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호랑이가 다 범입니까? 범이 다 호랑이입니까? 그게 순우리말로 호랑이를 범이라고 하는데 예. 순우리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또 하나 범이 있습니다. 표범이요. 표범. 예. 왜냐하면 한반도에는 호랑이도 살았고 표범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환이다, 범이 습격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호랑이일 때도 있지만 표범일 때도 있었다. 표범은 조금 호랑이보다 작긴 합니다만. 예. 그리고 털이 더 부드럽답니다. 만져보면 예. 만져봐서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얘기 보니까 호랑이 가죽은 이제 털이 뻣뻣해서 좀 불편한데 표범 가죽은 부드러워서 그게 더 쓸모가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호랑이 가죽을 더 선호했다고. 표범 무늬도 멋있는데. 그렇죠. 동그란 무늬 예쁘게. 근데 표범도 조선 시대에 많이 있었다. 네. 그래서 범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표범도 포함이 예. 되는 거다. 네, 그렇게 강력했던 맹수가 지금은 다 멸종했으니 좀 슬프죠. 근데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호환. 예. 이거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좀 보시던 시절에는 항상 그 앞부분에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예. 호환 마마 전쟁이 예전엔 가장 무서운 적이었으나 예, 기억합니다. 19금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였죠. 호환 그게
호랑이로 인한 뭐 재난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 물어가거나 다치게 하는 거. 사실 호랑이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생물 피라미드에서 거의 두 번째에 달하는 맹수였고요. 조선 생태사를 연구하신 그 김동진 선생님 연구에 따르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호랑이가 3,000마리 정도 한반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조선 전역에 널리 서식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개척을 하고 개간을 하면서 자기들이 사는 영역을 넓혀가니까 호랑이들이 살 곳이 점점 좁아들어서 사람이 사는 곳과 호랑이가 사는 곳이 겹치게 되면서 아하. 이제 호랑이에 대한 피해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조선에서는 각 지역에서 1년에 한 번씩 호랑이를 잡아서 가죽을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 일부러 좀 호랑이를 예. 잡아라라고 네.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호랑이를 잡는 게 워낙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아서 올해도 바치고 그다음에 다시 돌려서 내년에 또 바치고 그런 일도 돌려막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호랑이 잡는 일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쵸.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예. 그래서 한 번 잡아놓은 호랑이 가죽으로 예. 요거 작년에 잡은 건데 예. 올해 잡았습니다. 또 한 번 뻥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이제 호랑이 가죽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이제 네. 그 재활용 못하게 그런 아. 일도 했습니다. 재사용 못하게. 예. 올해 새로 잡아라.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그 정도로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라는 그렇죠. 거고. 7382님이 지금 방송 해설해 주시는 선생님 이름 정확히 알고 싶다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 작가님을 검색하시면 책도 많이 나옵니다. 책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 어릴 적에도 호랑이가 잡아간다는 얘기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물러간다. 할머니한테도 진짜 옛날에는 호랑이가 실제로 사람 많이 물어갔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기록도 많이 남아있네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호랑이가 예.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이제 태종 때만 하더라도 경복궁 금정전이라고 해서 바로 그 왕이 살고 있는 그 건물 앞에 네. 호랑이가 딱 하고 나타난 적도 있었고요. 경복궁 안에 들어왔다고요? 예, 예. 지금 고종 때도 이제 인왕산에 호랑이가 있었다. 그리고 인왕산 호랑이. 예. 그리고 이제 그 거기 충북 뭐 안동 각 지역에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을 물고 가는데 구한 말에 그 조선을 여행했던 이자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여행가가 예. 남긴 기록에 따르면 이제 온돌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창문을 좀 열었더니 집주인이 놀라서 뛰어와서 창문 닫으라고 호랑이가 물고 간다고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조선시대 문이라고 해봐야 나무로 만든 예, 예. 문이었을 텐데, 그렇죠? 예. 아 그런데 실제로도 이제 실록 기록 같은 데 보면은 호랑이가 사람을 물고 가요. 그 역시 그 조선 초에 안동에 유천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이 부인이 김씨였거든요. 유천계가 날도 덥고 하니까 이제 집 밖에서 그 마당에서 자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와서 남편을 덥석 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인 김씨가 쫓아가서 왼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호랑이를 계속 때려서 호랑이가 결국 남편을 놔줬대요. 맨손으로 예. 자기 남편 살리려고 호랑이를 때렸다고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고 사흘쯤 뒤에 호랑이가 와서 어흥하고 한번 했더니 그 부인 김 씨가 몽둥이를 탁 짚고 서서 너도 하늘이 내린 동물인데 왜 사람을 해치냐.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냥 나무에다가 발톱질하고 돌아갔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거의 뭐 목숨을 걸고 맞섰던 거네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고 예. 요즘에도 간혹 보면 중국 어디 논밭에 실제로 호랑이가 내려와서 예. 사람이 마주한 뭐 이런 영상들이 좀 나오잖아요. 예. 딱 그게 조선시대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야, 이거 얘기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호랑이가 점차 이제 사라지게 됐죠. 예. 사실 지금 남아있는 지명도 한번 보시면 옛날 지명도 보시면 호랑바위라든가 범골이라든가 그렇게 많아요. 호랑이를 따고는 그 지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호랑이가 각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살았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약간 과장은 있겠지만 호랑이한테 1,000명이 다쳤다. 경상도에만 500명이 호랑이한테 상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가적으로 호랑이를 대처한 것이 그 유명한 그 차코 갑사입니다. 호랑이를 잡는 특별부대.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면은 이제 국가가 그쪽으로 이제 호랑이를 잡으러 특수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차코 갑사. 예.
호랑이 특별 부대, 뭐 특수 부대 호랑이 이런 거요? 잡는 부대죠. 예. 갑사라는 것이 이제 군인인 거고 차코는 이제 호랑이 잡는. 그럼 당신은 뭘로 잡습니까? 어떻게? 그 활이나 화살이나 여러 가지 도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총이나 화포가 들어간다면 역시 총을 쏘고요. 조선 후기에는 예. 근데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역시 그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이 호랑이들이 특히 습격한 데가 국가의 그 농장이 있는데 막 그 목장. 있는데 왜냐하면 먹을 게 많잖아요. 말이고 동물들. 소고. 예.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에 토벌군을 보내서 호랑이를 잡게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호랑이를 일부러 잡으러 다니고 예. 사실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그 구한말 이후에 이제 그 화포가 워낙 많이 발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본이나 그 서양의 그 사람들이 그 트로피 사냥이라고 하죠. 호랑이를 잡고 기념사진 찍으려고 그렇게 호랑이를 많이 잡아대서요. 그래서 기록으로 이제 남기기 위해서.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호랑이 잡고 기념사진 찍은 것들이 지금 근대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 흑백 사진으로 그게 예. 남아 있는. 그래서 지금 기록에 따르면 1926년이나 아니면 1946년에 마지막 호랑이가 평안도 아니면 충주에서 잡힌 이래로 한반도의 호랑이가 멸종하게 됩니다. 표범도 1946년이요? 혹은 이제 1926년이라고도 하고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각각 기록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이 호랑이를 죽였다고. 그러면 거의 이제 앞선 기록으로 따지면 26년이라고 보면 이제 호랑이가 멸종된 지 딱 100년 뭐 그런 돼가는 거네요. 셈이죠. 46년이 마지막이었다라는 기록도 있는 예. 거고. 표범도 그러면은 예, 비슷하게 같이. 사라진 걸까요? 예,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예. 그 사람이 역시 잘못은 하긴 했는데 예. 그래도 맹수니까 혹시라도 동물에서 탈출하면 부디 조심하시길 아이고. 바랍니다. 요즘에는 진짜 그 동물원에나 가야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근데 그 호랑이가 때로는 최강자, 예. 무서움의 상징이었는데 또 때로는 바보처럼 그려질 때가 있었어요. 예. 역사 속에서.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만약에 이솝 설화에서 사자가 맨날 골탕을 먹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가 그 담당이었습니다. 강하고 위대하지만 꽤 많은 약한 상대한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옛날에 우리가 봤던 동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한테 속고 토끼한테 속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한테 속아서 그 어머니의 아들 노릇을 하다가 슬퍼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로 나오긴 하죠. 그렇죠. 옛날 이야기에 빠지질 않죠. 예. 8937님이 역사 얘기 역시 재밌네요. 커피 쿠폰 주시면 안 잡아 먹지. 떡 하나씩 아, 안 이거 잡아 큰일 나네. 먹죠. 무섭네 이거. 예. 아직 떡이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커피 쿠폰을 또 보내드릴게요. 8937님 고맙습니다. 또 최근에 그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예. 넷플릭스 1위 차지한 이거 애니메이션이죠. 예.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K-팝을 주제로 한 일종의 이제 픽션이기는 한데 여기에 호랑이와 까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뭐 역사적으로 뭔가 좀 상징성이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네, 호작도라고 하거든요. 호랑이와 까치의 그림. 조선 후기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민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랑 까치를 하나의 그림에 다 담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맨 처음에는 이게 그 호작도 자체가 그 그림이 호랑이 떼와 까치 떼를 그린 그림이 그 일단 중국 원나라 때 즈음에 있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로 전해지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호랑이와 까치의 투샷으로 많이 그립니다. 이게 특히 그 18세기, 19세기 이후에 이제 그 사회가 윤택해지고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굉장히 다양한 호작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몇 개를 지금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유튜브 채널에다 화면에 띄워놓고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호랑이고 왜 까치냐? 그러니까 호랑이는 상징이 분명히 아까 얘기했듯이 용맹함의 상징이고 강력하면서 또 이제 재앙을 물리치는 존재이고 까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이죠. 왜냐하면 이제 반가운 손님을 부른다라고 하고 까치 자체가 굉장히 똑똑한 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둘을 되게 좋아했다는 거죠. 야, 그래서 호랑이도 좋아하고 까치도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예. 그 동물을 한 그림에 담은 게 호작도. 예. 그거를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 거기에서 또 등장을 시켰고. 그렇죠. 근데 거기 보니까 호랑이가
저는 처음에 저게 무슨 동물인가 싶었어요. 우스꽝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귀엽게 나왔다고 그래야 될까? 네. 실제로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호작도를 보면요. 호랑이가 용맹하거나 멋있다기보다는 좀 고양이처럼 그려집니다. 눈도 이제 땡글하고 귀도 뾰족하고 왜냐하면 실제 호랑이를 보시면은 귀가 둥그렇지 뾰족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호작도 그림을 보면 가끔 호랑이가 귀가 뾰족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약간 고양이처럼. 고양이를 보고 그린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의견이 아, 있습니다. 호랑이는 자주 보기 힘드니까. 호랑이를 보러 가서 그리면은 잡아먹히니까 그 주변에 다니는 호랑이 비슷한 고양이를 보고 그렸으면 호랑이 귀가 뾰족하게 그려지죠. 뭐 조선시대에 유튜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진이 네.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인터넷도 없으니까 아니 네. 호랑이가 어떻게 생긴 거야 옆집 누가 물려갔다는데 네. 그래서 저 고양이는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린 것.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 호작도의 무늬를 보면은요, 이게 호랑이 무늬는 우리가 아는 건 보통 주무늬지 않습니까? 근데 줄무늬? 보면은 네. 예, 근데 호작도 그림 보면은 그 표범 같은 그 물방울 무늬도 있고 아. 두 개가 섞여 있기도 해요. 즉 진짜 호랑이를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호랑이 좋아, 까치 좋아 하고 그러니까 까치는 얼마든지 보고 그릴 수 있어요.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근데 호랑이는 약간 상상의 동물이니까 이거저거 섞어서 그리기도 하고 웃기게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네요. 아, 진짜 이게 옛날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아니면 얘기만 듣고 상상까지 더해져서 그린 그림이라는 게 확 와닿기도 하네요. 또 재미나기도 해요. 예, 친근하기도 하고 그 옆에 또 까치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쵸. 더 반가운 모습. 근데 까치는 똑같이 그냥 그렸네요. 자주 봐서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까치는 아무래도 흔한 동물이고요. 까치는 그 여러 가지 설화에서 은혜 갚은 까치라든가 그런 이야기도 그냥 꿩하고도 되지만 이제 사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다 머리를 받아서 희생하는 그런 의리 깊은 까치 동물로도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까치전이라는 소설도 있는데 이거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까치가 남편을 위해 부인이 이제 복수를 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까치는 농사 짓는 특히 과일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원한이 깊은 동물이지만 그렇죠.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팀을 이뤄서 맹금류를 쫓아내기도 할 정도로 똑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병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호작도의 호랑이는 양반 권세는 있지만 어리석은 존재 그리고 놀림받는 존재이고 까치는 힘은 약하지만 똑똑한 서민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까치랑 호랑이를 같이 그린 것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죠. 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우선 귀엽잖아요. 호랑이도 까치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 호작도를 좋아하고 그림을 많이 그렸고 그게 이 시대에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동물원에만 있고 역사 속에 추억 속에만 있는 호랑이이기는 한데 그래서 조금 더 정이 더 많이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리운 마음에. 이정아님은 호랑이 가죽을 쓰려고 호랑이를 붙잡았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조선시대에는 가죽 엄청 비쌌겠네요. 호랑이 그렇죠. 가죽. 어마어마하죠. 근데 호랑이 가죽이 쓸 데가 꽤 많습니다. 그 쓸 데가 많다고요? 이번에 그 얘기한 대로 이제 그 가마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높은 관리들이 타는 초원 같은 걸 탈 때 안전자리에 이제 호랑이 가죽을 깔아놓은 그런 의자에?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의자 시트 커버 느낌으로. 네, 네. 오.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뻣뻣하고 재미있지만 그 폼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부드럽진 않다라고 예. 하셨는데 그리고 그 마찬가지 시트 커버가 호랑이 가죽이야. 예. 와 이거 뭐 아주 끝내주죠. 그리고 또 이제 처음 결혼하는 새색시 가마 위에 호랑이 가죽을 얹어놓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호랑이가 나쁜 것을 쫓아내는 벽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부가 앞날이 행복하길 바라면서 호랑이 가죽을 씌워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색시 꽃가마에다가 예, 호랑이 가죽을 지붕에다가요? 예, 예. 그거 좀 무섭지 않았을까? 근데 무서워 보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하는 그 부인 그한테 악귀라든가 그런 나쁜 것이 삿된 것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중요했겠죠. 그래요. 박경혜님이 부산에도 범내골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범자 들어간 지명 정말 많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뭔가 언덕이 있었던 예, 예, 산지가 있었던 지역들 그렇죠. 특히 그랬던 것 같고. 호랑바위도 많고요. 6112님 호랑이와 호랭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투리입니다. 요거는 애프터 서비스 시간에 학교와 학교의 차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녀오고 댕겨오는 그런 차이.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호랑이가 또 어떻게 그려졌는지
재밌게 들었습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호우로 1명이 숨지고 116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옹벽 한 곳이 무너지고 도로와 교량 100여 곳의 통행이 제한됐으며 5개 항로 10척의 여객선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소방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 EU 특사단이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이른 시일 내 한 EU 정상회담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호우 경보가 내려진 지역들 많이 있는데요. 광주, 나주, 담양, 함안, 창녕, 괴산, 충주, 진천, 음성, 증평, 청주, 세종, 논산, 계룡, 공주, 부여, 서천. 정말 많습니다. 한 남부 지방에 특히 더 많은 것 같고요. 토요일 밤까지 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좀 마음을 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 시간 오늘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네, 1110님. 누진세는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고 네. 2867님 등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이 세금인가요? 라는 문의하셨습니다. 그 누진세라고 하는 거는 마치 세금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뜻일 수 있는데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어제 내드렸던 거는 누진제였죠. 그러니까 전기요금.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분들도 그렇게.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으로 이 사업을 네.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 내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해서 전기요금, 누진제 가 일단은 맞는 표현이고요. 그 전기요금 청구세에 포함되는 그런 요소들을 보면 일단 전기요금에는 기본요금이 있고 전력량 요금이 있고 기후 환경 요금이라는 것도 있고 연료비 조정 요금이라는 것도 있고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는 것도 있고 또 부가세도 붙게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전력량 요금에 누진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사용량이 많을수록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그 단가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특히나 여름에 에어컨 켜기가 겁나요라고 하는 게 그냥 비례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훅훅 그렇죠. 요금이 뛰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가 그러니까 당정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 7, 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좀 완화합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구당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2달 평균 18,000원 정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도 나왔다고 하네요. 참고로 그 세금도 특히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누진제 방식으로 누진세로 올라가죠. 뭐 예를 들어서 1,400만 원 이하의 과세 표준은 6% 세율인데 그 중간 뭐 한 8,800만 원 이하는 24%, 5억 원 이하는 40%, 10억 원 초과는 45%로 쭉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누진 공제 금액도 있다 보니까 소득세도 누진세 개념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주외연님. 도시가스는 누진제가 없는데 왜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있나요?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입된 게 1974년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전력 생산 설비 자체가 부족했고 또 유가도 급등하던 70년대다 보니까 에너지 전략이 더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 누진제를 도입을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당시에는 산업 발전에 조금 더 그렇죠. 무게감을 두던 시절이었는데 그 성장을 위해서 산업용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가정용에 누진제를 적용했다라고 하죠. 과거에는 그래서 또 전기요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부유층이다. 그렇죠.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고 있죠. 네.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거의 다 에어컨이 있는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식구가 많은 집 저소득층일수록 누진제 부담이 더 커진다. 이런 네.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도 들어볼까요? 네, 3910님. 누진제는 전기 사용 시간대별로도 차등 적용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주택용 전기의 경우는 제주 지역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시간대별 차등을 두고 있고요.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는 기존에도 계절별 시간대별로 누진 구간이 다르게 적용돼 왔습니다. 전기 사용 용도에 따라서 계절별로 6월에서 8월을 여름철, 11월에서 2월을 겨울철, 나머지를 봄, 가을철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네. 7에서 8월을 하계로 나머지를 기타 계절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시간대별로는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이렇게 나뉘고요. 보통 밤 10시에서 오전 8시까지가 가장 요금이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입니다. 근데 이 전기요금을 실제로 계산하는 체계는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아이고,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한전온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기요금 메뉴 중에 전기요금표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 전기요금 계산하는 제도 저도 몇 번 들여다봤는데 이거는 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쵸? 너무 복잡합니다. 네, 오늘 유해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서 홍수 경보가 또 추가로 발효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여군, 충남 부여군의 지천교 부근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잊을 뻔했는데 0906님, 0906 쓰시는 분께서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모든 분들 법 잘 철저하게 지키시고 사건 사고 없는 안전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주에서 애청자 드림 이렇게 함께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